화창한 봄날이네요. 지니의 소리글방 지니 인사드립니다. 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다른 동물이든 자연의 지배를 거스를 수는 없겠죠. 이제 더욱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 지점이 정말 사람은 그 주위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날씨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었는데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날씨가 화창하냐 흐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이오리듬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좀 청춘 시절에는 몰랐는데 요즘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 참 그 날씨에 상당히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몸의 상태나 또 기분이나 여러 가지 다 그렇죠. 오늘은 그런데 이렇게 화창한 봄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봤고요. 여기서 제가 소개하는 책을 끝까지 낭독하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되는 데까지 여기서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가능하면 낭독도 하려고 합니다. 까치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제 주변으로 지금 까치가 하나, 둘, 셋, 넷, 5마리가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우선 며칠 전에 며칠이 아니죠. 벌써 일주일이 넘었으니까 서점에 갔다가 신간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음악 소설집이라는 그런 책을 발견을 했는데 그 소설집 안에는 5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수록을 했는데요. 그 작가들은 김혜란, 김연수, 윤성희, 은희경, 편혜영 이렇게 5명의 작가가 작품을 수록했습니다. 단편을. 그 중에 은희경 작가는 제가 20대에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책을 들춰봤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또 그 문장이 알려주는 어떤 그 느낌이랄까 그리고 또 어떤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떤 이런 창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 이런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친숙함을 주었던 작가가 은희경입니다. 그때 제가 발견하고 구입했던 바로 그 작품이 장편소설 새해의 선물이었어요. 그 은희경 작가는 새해 선물로 일약 그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가의 스타의 선상에 올랐죠. 그런데 그동안에 간간히 이렇게 은희경 작가가 만들어서 지어서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 있었지만 어찌 그냥 이렇게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심코 그 음악 소설집이라는 뭔가 좀 신선한 제목으로 책이 있었고 무심코 책을 들었는데 거기에 바로 은희경이라는 반가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의 청춘 시절에 너무나도 그 친숙함, 공감력을 이끌어준 바로 그 작가 은희경.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은희경님의 작품을 낭독할 건데요. 자, 이 음악 소설집이라는 것은
그 나름 그 앤솔로지라고 하죠. 그 작품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음악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각자 5명의 작가에게 음악을 소재로 한 그 작품을 의뢰를 한 거예요. 이 프란스라는 출판사에서. 그래서 각 작가는 그 의뢰에 따라서 자신이 이제 글을 집필하고 그리고 여기에 실게 된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건 떼놓을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그 최애로 하는, 그게 대중음악이든 클래식 음악이든 재즈가 됐건 뭐 민요가 됐건 종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음악에 대한 어떤 그 일말의 애착, 그리고 어떤 본인의 주제가와도 같은 그런 음악들이 다 함께 늘 항상 저변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음악을 떼놓고는, 글쎄요, 그 음악이 주는 그 이미지는 청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청각으로 인한 그 어떤 울림과 더불어 그 전체적인 그 안에 실황을 봤을 때는 그 공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감각적인 느낌을 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그런 청각적 감각을 통해서 또 공감각적인 것을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음악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음악이 없다면 어떨까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음악 소설집, 음악 앤솔로지 중에 김혜란 작가, 김현수, 윤성희, 은희경, 편혜영, 이렇게 5명의 작가들 중에 은희경 작가의 작품 웨더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각기 그 5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고, 그 뒷부분에는 이 5명의 작가와 함께 어떤 인터뷰, 짤막한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또 작가의 어떤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 나름의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떤 계기랄까, 여러 가지. 네, 그러면은 우선 제가 이 은희경 작가의 인터뷰를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작품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소개해드릴 은희경 작가의 이 작품 제목은 웨더링인데요. 이 제목은 신카이 마코토의 영화 날씨의 아이의 영어 제목이 바로 Weathering with You 인데 거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제목이 웨더링이고요. 인터뷰를 한번 보죠. 인터뷰에서는 은희경 편의 인터뷰의 어떤 그 소제목은 별, 기차, 날씨, 그리고 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 기차, 날씨, 그리고 시간. 네, 이 제목에 대해서는 또 다시 작품을 읽은 다음에 또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소 쓰는 소설과 달리 이번 책은 음악 앤솔로지라는 콘셉트가 분명해요. 제안에 응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많은 부분에서 인연이 작동했다고나 할까요? 인연. 프란츠 출판사, 함께 참여하는 작가들, 책을 만드는 분들과의 인연 등등. 보통 저는 어떤 질문을 갖고 거기에 대해 좀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음악도 한번 들어가서 엿보고 싶은 세계였어요. 그래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청탁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른 음악이 있으셨나요? 소설을 쓰는 동안 처음에 음악이 유지되었는지 또는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출판사의 기획 의도를
좁고 상투적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클래식 음악을 염두에 두었고요. 늘 그렇듯이 그게 저의 소설 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인 걸 알면서도 쓸데없이 복잡한 구상 단계를 거쳤어요. 먼저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했어요. 어, 음악가 이야기냐, 감상자 이야기냐, 하나의 음악에 얽힌 이야기냐. 홀스트의 행성으로 결정한 뒤로도 이런저런 분심이 생겼지만 마감이라는 감시자의 권위에 눌려 한눈 팔지 않고 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물의 이름에 대한 것이든 제목에 대한 것이든 다른 사람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는 소설에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 거요. 평소에는 소설 속에 뭔가를 꾹꾹 눌러 담고 또 숨겨놓는 나쁜 버릇이 있긴 한데 이 소설은 복잡해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썼어요. 엔솔로지가 처음인데 제 식대로 멋부리기를 하는 동무대가 아니라는 걸 명심했고요. 또 출판사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이 소설은 좀 읽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글을 제 의도대로 쓸 능력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지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청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 등 중에서 소설 쓰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감각에 특별히 예민한 것 같지는 않고요. 세 가지가 합쳐졌다고 할까요? 어떤 장면에 끌리는 것 같아요. 어느 봄날 저녁에 장례식장 갔다가 병원 앞마당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데 꽃향기가 스치더라고요. 그게 왠지 가혹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속한 대자연의 그 천연덕스러움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노부부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커다란 나무 아래를 산책하는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가 병원복 차림에 할아버지를 부축하면서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는 모습에서 가벼운 전율을 느꼈죠. 다음 순간 머릿속에서 문장이 가공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기억도 있어요. 독일 문학 행사 때 함께 갔던 작가와 호텔 앞에 공원을 산책했는데요. 근데 그 작가가 유치원 꼬마들의 행렬에서 눈을 못 떼더라고요. 한 아이가 자기 얼굴을 다 가리는 커다란 나뭇잎을 들고 걷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걸 줍느라 자꾸 뒤처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보는 작가의 애잔한 눈길, 숲과 호수의 냄새, 새소리와 인솔교사의 외치는 소리. 그 이후로 공원에 가면 가끔 머릿속에 그 장면이 재생됐어요. 물론 저 두 장면 모두 제 소설에 이미 써먹었고요. 작업할 때 음악을 듣는 편이신가요? 이번 소설을 쓸 때는 어떠셨나요? 소설에 음악이 나오긴 하지만 독자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요. 작업할 땐 음악을 듣지 않아요. 하지만 요즘은 주로 카페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백색 소음을 피할 순 없죠. 가까운 자리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켜는데요. 원고에 몰입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음악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저에게는 형식적으로 안정된 클래식 음악이 아주 기능적이에요. 좀 역설적인가요? 보이지 않으려면 자연스러워야 하듯이 들리지 않으려면 완성돼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원고를 쓸 때 클래식 음악은 옆에 있어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경우이고 클래식 음악만 그런 건 또 아닐 테죠. 추천하고 싶은 음악은 글쎄 제가 책 추천조차 어려워해서. 소설에서 점성술은 인물들에게 무척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홀스트가 행성이라는 관현 악곡을 만드는데 영감을 주기도 하고 또 전갈자리인 인선과 천칭자리인 연인을 연결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해요. 점성술의 어떤 측면이 작가님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합니다. 뜻밖인데요. 음악의 어떤 측면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는지 질문할 줄 알았는데 점성술에 대해 물으시다니. 누구나 통제 밖 미지의 영역에 자신을 의탁하고 싶은 피곤함과 궁금함과 의존의 욕망을 갖고 있고
운명과 운수, 그리고 알 수 없는 우주적 원리의 외전, 혹은 비의의 작동법에 대한 호기심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고요. 한때는 손가락으로 사주 짚는 법을 배워서 친구들에게 엉터리 점을 쳐주기도 했어요. 점성술에 흥미를 느낀 건 아마 제가 독을 가진 전갈의 자리라는 게 마음에 들어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본격적으로 점성술을 공부한 친구의 소개로 책도 사보고 팟캐스트도 열심히 들은 적은 있어요. 언젠가 고산에서 캠핑을 하다가 새벽에 깨어 텐트 밖으로 나가봤거든요. 거의 360도로 펼쳐진 검은 하늘에 별들이 제 기준에서 무한대로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 위에. 압도당했죠. 도대체 저 작고 무수한 밝은 점들 중에서 어떻게 몇 개를 이어 별자리를 만들었을까? 그 옛날 뱃사람들이 망망대해에서 본 별들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이후로 별자리가 인간의 한정된 해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점성술에 100% 몰입했다면 여기에서 제 별자리를 밝히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아예 안 믿었다면 소설에 쓰지 않았겠고요. 말하자면 행성을 작곡했을 때의 홀스트와 비슷한 정도라고나 할까요? 사주나 점성술은 일단 언어가 은유적이고 포괄적인 레토릭이 매력있잖아요. 웨더링은 4명의 인물이 약 2시간 동안 함께 기차의 4인석에 앉은 것을 계기로 각 인물의 서사가 교차로 풀려나오는 구성인데, 기욱이란 인물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까요? 어떤 식으로 내 인물의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었을죠? 가장 먼저 기욱을 떠올렸죠. 가끔 음악과 문학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 같은 데서 음악가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한 번은 음악가들과 대기실을 같이 쓰게 됐는데 해설자 선생이 피곤한 표정으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표정이 일의 피로 때문만은 아닌 걸로 보였어요. 그분이 주신 명함에 화려한 연주자 경력도 적혀 있었고요. 사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고 한 이미지를 포착해서 서사를 상상하는 거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대신 개인적 정보 면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보통 보충 취재도 해야 하고요. 기욱은 사실 저 자신의 실험적자겠죠. 제 소설의 여러 인물 속에 저의 모습이 쪼개져 들어가게 되니까요. 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 노인이에요. 제 주변에 그 노인처럼 몇 시간 동안 악보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을 듣듯이 악보를 펼쳐놓고 봐요. 그의 귀에는 어떤 방식의 연주가 들리는 걸까요? 언젠가는 그 인물을 소설에 써보려고 했는데 마침 알맞은 배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글이 잘 안 풀리면 꼭 연애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인선은 당연히 나와야 할 인물이었고요. 준이는 인선에게 딸린 조연으로 등장했지만 정작 이 소설에서 중요한 흐름, 즉 음악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삶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균열이 예상치 않게 전체를 바꿔놓듯이 외곽의 인물로 하여금 소설을 주도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음악과 함께 이 소설의 흐름을 주도하는 건 변주를 맡은 날씨죠. 자연스럽게 영화 날씨의 아이가 떠올랐고 거기에서 제목을 따왔어요. 외국어 제목을 쓰는 건 뭐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바꾸려 해봤는데 어쩐지 입에 붙어서 그대로 뒀어요. 기욱이 티켓을 잘못 예매하는 바람에 2가지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는 그 때문에 4인석에 앉아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덕분에 노인에게 자신의 표를 건넬 수 있게 된 것. 큰 말이긴 하지만 인생에 대해 떠올려 보게 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사람이 좀 허술해서 지방 강연을 갈 때 기차표를 잘못 예매해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전 친구와 지방에 갈 일이 있었어요. 저와 달리 일처리가 깔끔하고 야무진 친구가 웬일인지 티켓팅 날짜를 착각한 거예요. 저한테 일어난 일이라면 또야 하고 넘어갔겠지만 그 친구의 경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삶이 내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 라는 문장을 소설에 쓴 적이 있거든요.
블로그 같은데 어쩌다 그 말이 인용되면 에이, 내가 무슨 잘난 체를 하는 거야 하고 민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쩐지 그 말이 다시 떠올랐고요. 그리고 저는 한 소설 속의 인물을 다른 소설에 재등장시키는 일이 많아요. 풍경은 늘 그렇게 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조금은 다를 것이다. 결국은 시간이 개입된다는 뜻이겠지. 라는 문장을 쓴 적도 있어요. 삶이 분절돼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에는 또 방향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탄 채로 인연이 이어지고 풀어지면서 흘러가는 게 삶이고, 그러는 동안에 일어나는 짧은 멈춤과 얽힘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떠나보내는 일, 그것이 소설 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고요. 또 무슨 잘난 체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번째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준이가 인선에게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근처 도서관에서 하는 클래식 음악회에 가자고 제안하죠. 인선이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기웃과 우연히 또는 운명적으로 재회하게 됐을 텐데, 이들의 만남은 기차라는 공간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일단 기차 안에서 그들의 인연을 끝냈는데요. 소설의 막이 내려진 다음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다시 만날지 아닐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작가가 쓰는 것은 거기까지이지만 읽는 사람 역시 그 다음을 상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 소설은 현실보다 개연성에서 더 엄격해야 하니까 우연은 처음의 만남 정도에서 멈추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도 그들이 그날 음악회에서 다시 만난 뒤 함께 맥주를 마시고 밤에는 별도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날 기차역에 나가 함께 노인을 배웅하고 현장 티켓팅을 대기하다가 실패하고 밤을 어떻게 보낼까 의논하고, 그 다음은 물론 인선의 소심한 예대에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고요. 몇 년 사이 제가 강릉행 기차를 자주 탔거든요. 그것도 이 소설의 입구를 열어주었어요. 다섯 번째예요. 준이는 기차에서 행성을 처음 듣고 노래에 온전히 매료돼요. 작가님이 최근 경험한 것 중 이와 비슷한 강도의 충격을 준 것이 있다면요. 실은 뭔가에 수시로 매료돼요. 어떤 영화를 보면서는 이 멋진 영화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어서 끝나서 2회차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격이 산만하고 또 잘 몰랐던 걸 깨치는 순간의 진취적 충일감이랄까?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는 건 많지 않아요. 며칠 전 비행기 안에서 A Fire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여자 주인공이 술자리에 앉아 시를 읊는 장면에서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시가 바로 제가 10대 때 일기장 앞장에 적어놓았던 하이네의 시였거든요. 저의 종족은 사랑을 하면 그 갈망에 죽고 마는 아스라족입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고 해적판 명언집 같은 데서 베낀 시라 진짜 하이네가 썼는지도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요. 아주 오래전 내가 자신을 죽일 정도의 열정을 갈망했던 소녀였다는 게 떠올랐어요. 지금의 나는 어떤가 오랫동안 생각했고요. 그러고는 그 소녀를 떠올린 덕분에 이 책이 잘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내 이 인터뷰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궁리하고 있었는데 마치 열정이라는 해답, 그러니까 점괘를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이 책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가 끝이 납니다. 인터뷰를 그냥 요약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 작가의 어투라고나 할까요? 작가의 어떤 느낌이 좀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쭉 읽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다 읽다 보니까 그게 꽤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네요. 일단 야외에서의 일단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 영상부터 본격 내용 낭독을 하도록 하죠. 네, 진이의 소리글방
임유진이었습니다. 바로 또 만나 뵐게요.